우리는 바로 이 제국주의의 피해자였으면서도요, 처음부터 미군의 동맹이었어요. 6.25 전쟁 때 함께 싸웠죠. 오케이, 그것까지는 우리가 도움 받았다고 칩시다. 베트남 전쟁 때 함께 그렇게 적극적으로 피를 흘려준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모두를 위해서, 그 재수없는 일본마저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반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2년 3년을 군대 매몰에 있었죠. 인구의 절반이 징병제에 영향을 받으면서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이란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의 탄생 그리고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를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류상으로만 따지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이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이 반공포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반공포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낙동강 전선만 남겨두고 6.25 때 북한에 거의 점령을 당해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북한군은 남한 땅의 대부분을 휩쓸고 다니면서 강제로 동네 주민들을 징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 군복을 입혀가지고 인민군을 만들어버려요. 이분들은 인민군이 될 생각이 없는데 인민군인 상태로 포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마음만큼은 반공이다 그래서 반공포로라고 하는데, 이 북한군 인민군 포로들을 이제 휴전협상 기간 동안에 당시에는 그 수많은 포로들을 세련되게 관리할 그런 행정력이라든지 시설이 없다 보니까 가장 확실한 게 섬이죠. 거제도에 이들을 집단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제도에 인민군 포로들을 수용을 하는데, 사실 이 수많은 포로들을 관리한다는 게 당시에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알아서 좀 정리 좀 해 이러고 자치권을 부여를 해서, 당연히 이 인민군 포로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니까 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 안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사람들은 당연히 공산당 사상에 투철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인민군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반공포로를 고문하고 처형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광범위하게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인민군이 공산주의 사상이 투철하지 않다고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는 일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 바로 당시의 반공포로 사건의 배경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놔두자였죠. 왜냐하면 당시에 미국과 영국은 가장 어떻게 보면 연합국에서 중요한 국가들이었는데, 미국과 영국은 거제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제발 좀 내버려 두자. 왜? 이제 공산권과 더 이상 척을 지지 말자. 제발 휴전하고 싶다. 당시에 미국 국민들은 남의 나라 전쟁이잖아요. 남의 나라 전쟁에 자국 병사들이 가서 죽고 피를 흘리고 자기가 낸 혈세가 막 정말 이렇게 물 흐르듯이 쓰여지고 있는 모습에 미국 국민들은 지쳐 있었어요. 당연히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미국은 재선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당연히 선거를 위해서는 국민들 편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국을 당시에 통치하고 있던 처칠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영국은 그야말로 독일의 2차 대전을 통해서 탈탈 털린 상태였기 때문에 승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발 더 이상은 네이버 나 죽어 제발 그만이라고 외칠 때였어요. 2차 대전의 진정한 패전국을 영국이라고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2차 대전 전에 힘을 회복하지 못한 국가가 영국인데, 당시에 이승만은 전쟁을 종식할 거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사인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국군 단독으로라도 북한에 진군하겠다라고 미국의 또 멱살을 잡고 있는 이런 묘한 상태였어요. 왜 이승만의 입장에선 그랬냐면, 이렇게 공산권과 척을 질대로 진 후에 상호 방위 조약도 없이 미군과 연합군이 빠져버린다면 남한은 북한, 중국, 소련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공산권의 힘 앞에 남한 혼자 단독으로 딸랑 남게 돼요. 그러면 적화 통일은 불보듯 뻔한 상태인 게 맞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재침공을 당한다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이승만은 원했지만 아이젠하워는 사인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 재선해야 되니까, 국민들 눈치 보이니까. 이 상황에서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방사건을 일으켜요. 뭐냐면 거제도에 학대당하고 위협당하던 반공포로들을 하룻밤 만에 무단으로 다 석방시켜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공산권을 매우 빡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즉 공산권을 매우 빡치게 만들므로 하여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없이 남한에서 미군을 뺄 수 없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면 즉 그냥 종전을 했을 때 남한이 적화 통일 당할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뭐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사인을 얻어내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은 너무나 빡친 나머지 아이젠하워는 8년 동안 대통령을 하는데 8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자다가 깨서 다시 잠에 못 든 적이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하고요. 이때 또 유명합니다. 영국의 처칠은 이때 마침 면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놀라서 면도날에 턱을 베었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에버레디 계획이라고 해서 이승만 암살 계획까지 세워요. 하지만 이승만은 아무래도 미국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였기 때문에 에버레디 계획을 취소하고요. 결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사인을 해줍니다. 이것 때문에 남한이 안심하고 경제 개발에 몰두할 수 있었던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 방위 조약입니다. 요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승만 대통령 정치적인 공과가 있었다고 했죠. 이거 이승만 대통령의 엄청난 공입니다. 이거 이승만처럼 외교를 물타기 외교, 외줄타기 외교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대담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렇게 본인이 암살당할 위협에도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얻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만 흐르고 나자 미국은 그거 이승만 덕분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좋은 조약에 사인할 수 있었다. 다행이다 라고 미국도 뒤늦게 반성하면서 좋아하게 되는 그런 조약이 바로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사실 자국민 7만 명을 잃은 사막 및 실종이 7만 명이거든요. 그런 땅을 포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에는 그러한 속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는 바뀌어 왔죠. 냉전 시대의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는 당연히 냉전의 최전선에 당연히 상대 소련, 중국, 북한의 멱살을 잡을 수 있는 위치를 포기할 수 없는 그거였지만 지금은 공산권이라기보다는 미국을 제친 제2의 제국이 되기 위해서 뛰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자, 지금의 주한미군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증거는 중국이 아니라 북한을 봐야 확실한 증거를 알 수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을 해서 김정일과 회담을 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회고를 합니다. 어떻게 회고를 하는가? 김정일은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야욕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정일의 말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은은 트럼프 1기 때의 국무장관이었던 이 마이크 폼페이오가 CIA 국장이었던 시절에 비밀 회담을 했어요. 평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가 나중에 회고록을 쓰면서 김정은이 이때 자기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다 출간된 겁니다. 이거 정사예요. 야사가 아닙니다. 김정은은 뭐라고 말했냐면 중국은 우리를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처럼 다루고 싶어한다. 그것이 중국이다. 중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 김정은이 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김정일과 김정은은 우리 민족의 주적을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중국이라고 보고 있어요. 북한의 판단이 정확한 거. 그리고 한반도를 중국으로부터 지켜내는 진정한 파트너를 뭐라고 인식하고 있죠? 주한미군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북한은 부도덕한 정권이에요. 북한 정권은 부도덕하지 바보가 아닙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나쁜 사람들이지 판단은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중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나라는 한국인가요? 매년 내는 다달이 내는 그 금액 뭐라고 해야 됩니까? 렌트비라고 해야 될까요? 월세라고 해야 될까요? 금액으로 따진다면야 일본이 가장 많이 부담하죠. 이것 때문에 일본이 억울해하는데 복합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자유세계 블록에서 복합적으로 한국보다 비용을 많이 부담해온 나라는 단연코 없습니다. 단연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전통적인 자유세계 블록을 생각해보세요. 서쪽에 유럽엔 뭐가 있습니까? 자, 미국과 대서양을 통해서 대서양 체인으로 연결된 유럽엔 뭐가 있으면 나토가 있죠. 나토 국가들이 몇십 개국이 한 30개국 됩니다. 나토 가입국들이. 소련이라고 하는 하나의 체제가 서쪽으로 진격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을 배경으로 그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그 잘 사는 나라들이 20, 30개국이 똘똘 뭉쳐서 함께 공동구매, 공동부담하듯이 막은 게 나토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소련이라는 단일 체제도 아니고요. 중국, 중공이죠 옛날엔. 북한, 소련이라고 하는 이 막강아림을 대륙에서 우리 혼자 탱크처럼 몸빵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말씀드린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만 인구의 절반이 수십 년 동안 3년 동안 징병제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인구의 절반이 2년 내지는 3년 동안 군대에 끌려가서 징병제를 하면서요, 사실은 우리를 30년 동안 식민 지배했던 일본을 대신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손해보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이렇게 정말로 실제로 많은 손해를 본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되나요? 단지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독박을 다 쓴 거예요. 동쪽 끝에서, 자유세계 블록의 동쪽 끝에서 대한민국이 혼자서 몸빵을 하면서 다 삼켜낸 그거를 유럽의 그 잘 사는 유럽의 수십 개 국가가 각자 끼리끼리 분담하면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징징거려 왔던 겁니다.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미국을 자극해서 트럼프가 우리나라로부터도 방위비 분담금을 더 삥 뜯어내게 만들었잖아요. 이 나약한 독일 놈들아. 그리고 독일과 일본은 미국에 돈 당연히 갖다 바쳐야 돼요. 왜? 독일과 일본은 제국주의, 나치즘과 일제 대동강공영 일제 파시즘으로 세계에 해악을 끼치다가 비교적 보다 정의로운 미국과 당시 소련에 의해서 응징당해서 패전한 국가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미국에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전후에 독일과 일본이 누렸던 경제 성장과 이 국가들이 선진국이 돼서 이 나라 국민들이 누렸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꿀물은 승전국인 미국에 의해서 허락받은 거예요. 허락받은 번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제국주의의 피해자였으면서도요, 처음부터 미군의 동맹이었어요. 우리가 비록 독립운동하면서 미국 OSS 부대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훈련도 받고, 물론 굉장히 하찮은 동맹이죠. 하지만 적국이었던 것과 항복한 적인 것과 함께 승리한 동맹이라는 건 아무리 하찮은 동맹이어도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6.25 전쟁 때 함께 싸웠죠. 오케이, 그것까지는 우리가 도움 받았다고 칩시다. 월남전 때, 베트남 전쟁 때 함께 그렇게 적극적으로 피를 흘려준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가 미국을 욕할 때 우리가 같이 욕먹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모두를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재수없는 일본마저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절반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2년 3년을 군대에 매몰해 있었죠. 인구의 절반이 징병제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이란 건, 그 소프트 파워란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이라 그래서 정말 세계 최후진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보통 60년이 걸렸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인구의 절반이 군대에 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저는 50년 이하였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 확신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몇십 배, 몇 배의 희생을 치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억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교에 있어서 이러한 역사적인 요소들을 레버리지로 앞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만큼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은 바로 싸울 준비가 돼 있나요? 당연히 싸울 준비 없이 와 있는 군대는 없죠. 오히려 미군은 한국군이 싸울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 아니냐고 쓴소리를 하는 중이에요. 미군과 국군이 합동훈련을 하면 국군의 훈련 상태에 대해서 이래서는 유사시에 전투를 칠 수가 없다라고 따지는 미군 장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가령 중공군과 유사시에 싸우게 됐을 때 국군의 숙련 상태가 이 정도여서야 미군만 나서서 희생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걱정을 미군에서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인구 감소 때문이에요. 지금 군대에 갈 나이대에 남성 인구 절벽을 만났잖아요. 너무나 머릿수가 적다 보니까 사실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도저히 이 친구는 군대에 보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친구들을 지금 군대에 다 끌고 가고 있어요. 경계선 지능, 온갖 신체 장애, 그리고 뭐 정말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몸매의 소유자, 사실은 우리 사회가 케어해주고 우리 사회가 존중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그런 어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런 예민한 분들이 다 군대로 가고 있어요. 왜? 숫자가 없으니까. 원래는 커트라인을 넘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 군대를 끌고 가니까 원래는 훈련이란 건 드라이브를 걸어서 몰아붙여서 자기 한계를 시험하게 만들어서 강군을 만드는 게 원래 훈련이잖아요. 지금은 도저히 정상적인 군대 훈련을 소화할 수 없는 장병들이 끼어 있다 보니까 사건 사고 없이 전역을 시키는 게 지휘관과 부사관의 목표가 돼버렸어요.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훈련 강도를 낮추고 있어요. 훈련에 나가는 목표가 훈련에서 전원 무사고로 돌아오는 것이 됐어요. 훈련의 목표가 무사고로 돌아오는 게 훈련의 목표예요. 그럼 훈련은 왜 나가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훈련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조금 힘든 소풍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군의 국군의 일선 전투 병력의 숙련도가 최근 몇 년 동안 너무나 떨어졌어요. 저 상태로는 전투를 치를 수 없다라고 미군들이 말하는 중이에요. 심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불과 10년 전까지는 미군들이 하지 않았어요. 10년 전까지는 미군이 한국군은 모두가 끌려오는 징병제 국가인데도 군대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저 상태로는 전투를 치를 수 없다. 그리고 미군들의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겠죠. 큰일입니다. 지금 이 단계를 탈출해야 돼요. 유일한 탈출구는 오직 양성 징병밖에 없습니다. 저 젠더 싸움, 여성들과 여성, 남성, 젠더 싸움, 젠더 갈등, 지금 성별 싸움 하자는 거 아닙니다. 전투력 유지라는 건 숫자의 문제고 국가 생존의 문제예요. 그냥 드라이한 문제입니다. 필요하니까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성 징병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나요? 한국의 방위를 우선하나요? 당연히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고요. 너무너무 당연하고요.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믿을 수 있어요. 외교에는 원교 근공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교분을 맺고 가까운 이웃과 싸우라. 이것이 국가 기본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제국들의 국가는 원교 근공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이 있는 친구는 적으로 돌변하면 우리가 막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멀리 있는 친구는 멀리서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멀리 있는 친구인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원교는 멀리 있는 친구가 추구하는 국익을 믿는 거예요. 멀리 있는 친구끼리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고대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 제국이 이를 악물고 두 제국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싸울 때 말이죠. 싸울 때 파르티아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 나라는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파르티아와 매우 밀접한 국가예요. 마치 우리나라와 중국 같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인종적으로도 비슷하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하고 역사도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이름이 둘 다 똑같이 한자로 돼 있는 이름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죠. 아르메니아와 파르티아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라는 조그만 국가는 파르티아 옆에 탁 붙어 있으면서 끝까지 로마의 친구였고 이 로마와 아르메니아는 끝까지 서로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힘들었죠. 파르티아의 괴롭힘을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파르티아의 괴롭힘을 당했지만 파르티아에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왜? 로마의 친구였기 때문에. 멀리 있는 로마의 친구였기 때문에. 지중해 건너 로마의 친구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태평양 건너 미국의 친구인 것과 같은 겁니다. 파르티아 제국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아르메니아 여러분 지구본 찾아보세요. 아르메니아는 아직도 망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르메니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우정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믿기 때문에 결코 미국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 싸움의 순간에 우리는 결정적으로 중국을 배신하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미국의 친구임을 재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주한미군이 전쟁 억지력을 강화해주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한미군이 필요한 이유는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자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죠.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미국 빼고도 한국은 단독으로 세계 군사력 5위예요. 글로벌 파이어 파워 기준이긴 하지만 그 기준이 틀렸다면 6위일 수도 있고 7위일 수도 있고 8위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10위 안에 든단 말이에요. 우리 이미 군사적으로 열강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결핍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자주포 탱크를 만들고 그리고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을 전투기도 만들지만 우리에게 없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핵무기가 없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한국은 핵 확산의 시발점이 되는 포인트 국가입니다. 우리가 잘못 관리하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서부터 전 세계의 핵 보유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한국이야말로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 정말 핵무기를 갖고 싶어할 나라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생각해도 우리가 한국인이면 우리가 한국군이면 정말 핵무기 갖고 싶겠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미, 중, 일러 북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우리만큼 핵무기를 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가 전 세계에 없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얄밉게도 그리고 정말 비정하게도 우리의 핵 보유를 꾹꾹 누르고 있어요. 우리는 핵 보유에 있어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잔혹한 탄압을 받아온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해구산 서비스 제공해주고 있잖아. 해구산이 뭡니까? 너네 핵 가질 필요 없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에 너희가 핵공격을 받았을 때 핵보복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너네한테 핵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그
핵보복, 우리 핵미사일 쏴줄게. 그러면 핵을 가진 거랑 똑같잖아. 우리가 100% 보장해준다니까. 이게 핵우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중국과 전면전을 치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국가 총력전을 치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서울 경기에 핵폭탄이 두세 발 떨어졌다고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고고도 방어 체계로 아무리 막았지만 정말 중국이 비오듯 그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우리가 다 잡지 못하고 지면에 우리가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두세 발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500만 명 정도가 죽거나 방사능 노출로 죽음이 예약됐다고 생각해 보시죠. 서울 경기의 대략 절반 정도가 일시적으로나마 파괴됐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국가 총력전이잖아요. 중국의 인구가 우리의 28배입니다. 우리 500만 명 죽으면 중국에 얼마가 죽어야 되죠?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중국에 2억 명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산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이 초토화되면 중국의 1위부터 30위까지 30개 도시의 시설과 인구를 잿더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산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울 경기가 파괴되고 500만 명이 사망했어요. 2억 명 죽여줘. 30개 도시를 파괴해줘. 미국이 해주겠어요? 이걸 한다고요? 이걸 해준다고요? 그래서 핵우산은 허황된 거예요. 핵은 반드시 직접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의 압력 때문에 핵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의 핵보유를 막는 핑계이자 도구이자 명분이기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핵보유를 정말 할 수 없다면 주한미군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은 미국과 한국의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이자 어떤 면에서는 루즈루즈 게임인 거예요. 그렇게 윈과 루즈가 맞물려 있는 채로 주한미군이 있는 거지, 마치 한국 너네 지켜주겠다고, 우리가 살려주겠다고 주한미군이 있는 거고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리나라 큰일 나고, 이런 구도가 아닙니다. 그런 구도인 때도 있었죠. 80년대. 지금 우리나라 80년대 우리나라와 지금의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예, 지금은 지금의 입장, 지금의 관점에서 봐야지 80년대에 형성된 정치적, 외교적 기준을 가지고 지금의 2025년에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군 사이의 관계를 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외교 군사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딱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딱 그 정도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방 이후에도 남아있던 식민지 상징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 상징물 대표적인 게 조선 총독부 건물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조선 총독부 건물에서 바로 창을 통해서 내려다볼 수 있는 조선 신궁이 있었습니다. 일본 본토의 이세 신궁 바로 아래, 혹은 동급이라고 할 정도로 권위 있는 신궁을 일제는 조선에 세웠어요. 이 신궁보다 서열이 높은 신궁은 일본 본토에도 원칙적으로 없었어요. 그런데 해방 직후 일본인들이 자진 철거했거든요. 그 신궁에서 모시는 제신들이 모욕받지 않도록 재빨리 손을 쓴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럼 그 제신들은 뭐였냐? 하나는 메이지 천황, 하나는 일본의 주신인 아마테라스입니다. 주신이란 건 뭐냐면 그 나라의 신화 체제에서 가장 높은 신격을 가진 신을 주신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아마테라스는 그리스 신화로 치면 제우스의 위치를 갖고 있는 신이 아마테라스입니다. 그런데 자, 일본인들도 패망 후에 허겁지겁 철거한 바로 이 아마테라스를 모신 조선 신궁. 그런데 바로 몇 개월 전까지 우리나라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건진법사라고 하는 인물의 비밀 법당에서 아마테라스가 튀어나왔죠. 우리를 36년 동안 지배하고 착취한 제국의 토속 종교의 주신을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쳐온 인물이 모시고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민족의 능멸이자 너무나 모욕적인 일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다 살기 바쁘고 지금 너무 정치적 뉴스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제가 장담컨대, 자, 우리 명성황후가 일제 낭인들에게 시해당한 을미사변, 지금 우리가 충격적인 치욕으로 받아들이죠. 우리 다 중고등학생 때 교과서에서 그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너무 충격받지 않았나요?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그 정도의 모욕감 섞인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거는 정확히 비슷한 느낌을 주는 사건이에요. 우리 역사적 수치입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명성황후는 죽었고 우리나라를 뺏겼지만, 이번에는 바로 그들을 국민이 세운 법의 힘으로 그 정권을 중간에 우리가 중단시켰잖아요. 우리나라가 탄핵됐잖아요. 정말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은 해방 이후 철거 전까지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처음에는 주한미군 육군사령부에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 군정에서 우리나라를 잠시 맡아서 통치하는 그 총본부, 캐피톨 홀이라고 불렀어요. 이 캐피톨 홀을 우리나라 또 사람들이 중앙청이라고 번역을 해서 중앙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헌국회,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회의사당 역할도 잠깐 했고, 그 뒤로는 대한민국 정부 청사로 사용되다가 결국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돼서 오랫동안 거기 이제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 됐었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시원한 결단이라 불린 조선총독부 철거는 어떤 날이었나요? 광복 50주년 8월 15일 날부터 철거를 시작했죠. 조선총독부 건물의 첨탑이죠. 사람으로 치면 이제 모자, 소위 말해서 병으로 치면 뚜껑. 그 뚜껑을 8월 15일 날 열면서 그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가 됐었죠. 국민들한테야 당연히 통쾌한 볼거리였고요.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이었고,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이었는데, 이분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화끈함이에요. 당시에 문화재 보존 논란이 일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거는 일제가 조선인들의 기를 죽이고 일제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너무나 정성스럽게 잘 지은 건물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긴 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일국의 정국인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광화문을 깔아 뭉개고 지었다는 점에서 매우 폭력적이고 비열한 건축물인 건 사실이에요. 따라서 자리에서 치우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부수는 게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시에 사실 사람들에게 의외로 많은 지지를 받았던 논의가 이거를 다 뜯어서 적당한 곳에 다 해체를 한 다음에 적당한 다른 곳에 재조립해서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냐, 자리에서만 치우고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그쪽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우리가 다 알아서 뜯어갈 테니 제발 우리가 뜯어갈 기회만 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거를 허락할 이유가 없죠. 그걸 왜 줍니까? 그거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때 우리가 저 나라 바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대한민국을 우리가 통치했었다는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아이들 교육용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왜 줘야 돼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땅에 갖고 있을 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의 건물은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만 치우면 되잖아요. 근데 뭐 이미 끝났고요. 우리의 화끈한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 장쾌한 이 뚜껑 따는 장면, 그리고 나중에 폭파 장면, 이거를 꼭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첨탑만 남아서 일부러 땅바닥에 방치된 채로 사람들에게, 한국인들에게 내려다 보일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인데요. 해방 후 50년 만에 철거된 조선총독부를 지금 다시 돌아본다면 그 의미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다시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외국의 건축물이 우리 땅에 다름 아닌 피지배와 굴욕으로 그런 상징으로 지어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럴 일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할 거예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1900년에 조선인들도 나라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500년을 간 왕조가 내가 살아있을 때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삼국지 시대에 황건적을 토벌하면서 떠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군벌들 있죠. 원소, 조조, 유비,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도 본인들이 군벌이면서도 그때 당시에 한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지금은 러일 전쟁의 두 국가, 러시아와 일본이 아닌 중국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죠. 북한 정권이 만약에 붕괴한다면, 사변이 일어난다면 중국은 물밀듯이 내려올 것이 분명한 상황이고요. 사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야욕을 품고 있는 게 이제는 공공연한 비밀도 아니죠. 그것은 그냥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우리가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세계는 고립주의와 우경화의 시대로 가고 있고요. 또다시 재무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1978년생이에요. 제 세대를 X세대라고 하죠. 저는 1990년대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우리는 X세대라고 처음 불리기 시작할 때 그때는 세상이 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개성시대다. 이제는 톡톡 튀는 개성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체제저항적이고 어른들만 안 듣고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나만의 기괴한 옷차림을 하는 그것이 멋진 거라고 배우면서 우리는 청소년 시기를 보냈어요. 한때는 개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우리는 집단주의, 민족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 뒤에 개성시대가 왔었죠. 지금은 다시 민족주의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상상력을 스스로 억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유사시에 우리가 한국인이, 우리 동료 시민들끼리가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가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선만큼은, 그런 선에서만큼은 우리는 다시 한번 민족주의가 중요한 시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 정신은 필요에 따라서 바뀌는 법이거든요. 광복 80주년이 된 지금 해방 직후 청산하지 못한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뉴라이트죠. 뉴라이트 비판서를 지금 공저 중에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일본 덕을 본 거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난 윤석열 정권의 정신적 지주 노릇을 하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익을 저해하게 만드는 그런 실질적인 힘을 끼치고 있어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과거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대부분은 더 이상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뉴라이터 같은 반국가 세력, 대한독립을 무시하고 일제를 존경하는 자들이 스스로를 감히 보수라 칭하는 현상이 얼마나 기이하고 모욕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 겁니다. 제가 독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왜 뉴라이트가 보수가 아닌지, 왜 윤석열에게 영향을 끼친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윤석열이 보수가 아닌지 제가 명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일본 군함이 독도에 가까이 붙어서 우리의 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지전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함대를 출동시켜서 자위대 군함을 그냥 탱크처럼 밀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위대 군함이 혼비백산에서 달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었죠.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도발을 할 때 아예 독도에 갔어요. 대통령이 독도 땅을 밟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은 우리 땅, 우리가 시류 지배하는 우리 땅이라고 아예 그냥 만천하에 공표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일본 기를 콱 죽여버렸습니다. 자, 노무현과 이명박이 어떤 사이입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인 사이예요. 한 사람은 진보고 한 사람은 보수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행동했을까요? 그것은 영토에 관해서 국가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바로 그 역할을 대통령이 수행하기 때문인 거예요.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좌우가 따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어떻게 했습니까? 독도에 관해서 일본이 그렇게 수많은 도발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아무것도 국민들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수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이거는 보수가 아닙니다. 좌우를 초월하는 거죠. 좌우를 초월한 매국이죠. 아니면 매국인지 음주인지 알코올성 치매인지 셋 다겠죠. 세대가 바뀌고 해방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광복 80주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에는 국가 정신이란 게 있습니다. 이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반역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경제적으로는 민생이고 정치적으로는 통합이겠죠. 그렇지만 국가적, 역사적 차원에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내란의 종식이 아니라요. 내란의 완전한 종식. 그것은 내란 가담자들을 철저히 법적으로 응징하는 겁니다. 내란이 여러분 하이리턴, 하이리스크라는 점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몇 년 살다 사면시키고 적당히 수사하다가 말고 이쯤에서 그만두고 그것을 마치 상생과 통합이라고 착각하는 것. 여러분 상생과 통합은 나라 안으로, 내란은 나라 밖으로 구축하고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란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라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쿠데타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국처럼. 태국은 걸핏하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 실패하면 외국에 망명 가면 그만이에요. 한 6, 7년 있다가 다시 국왕이 부르면 돌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쿠데타에 성공하면 세상 모든 걸 가지는데 실패하면 몇 년 살다가 사면받는다? 그럼 저 같아도 쿠데타 일으키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선례는 다시는 남겨서 안 됩니다. 우리가 간신히 선진국이 됐지만 이제 다시는 선진국에서 탈락할 수 없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응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건 선진국이 되는 절차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 영국 옛날에 얼마나 잔인하게 왕의 목을 쳤습니까? 프랑스 시민혁명 얼마나 잔인한 과정이었죠? 그리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프랑스가 내부 숙청을 할 때 얼마나 잔혹했습니다. 국가는 국가 정신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바로 세우는 과정은 불가피한 잔인성은 피하지 말고 불가피한 거니까 피하지 말고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란은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가는 자신을 부정한 자들의 존재성을 철저히 부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고 그것이 정의고요. 그것이 국가 정신입니다. 여러분 평화적이고 포용하고 상생하는 걸 진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 우리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 진일보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내란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받은 폭력을 정당한 폭력으로 되갚는 것, 그것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국가란 폭력을 독점하는 것을 국가라고 합니다. 철학적으로. 그래서 내란도 완전히 종식되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선진국에서 다시는 탈락할 수 없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래가는 열강 중에 고정 멤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자리에 대한민국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남북한이 통일을 향한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K-팝 데몬 헌터스가 국뽕의 전투화라는 주제와 어떻게 맞물린다고 보시나요? 국뽕의 전투화가 아니라 세계화죠. 왜 세계화냐면 외국 자본과 외국 크리에이터들이 알아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한국 정부의 오더를 받아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이것은 K-팝이 세계적 콘텐츠가 되었다는 정말 명확한 증거죠. 비록 한국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하긴 했지만 주도한 것은 미국인들입니다. 미국인 감독인 메이 강이 한국계 미국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인이죠. K-팝을 외국인들이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K-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도 뛰어들었다.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국이 주요 열강에 들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겨울왕국 생각나시죠? 왜 겨울왕국 얘기를 제가 꺼냈냐면 지금 K-팝 데몬 헌터스가 제2의 겨울왕국이라는 소리를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겨울왕국은 잠정적 배경이 노르웨이죠. 노르웨이와 한국이 의외로 지금 비슷한 공간이 됐어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편성과 신비성의 기묘한 조합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디즈니 동화 애니메이션이 전통적으로 배경으로 잘 삼았던 곳은 원래 중세 유럽이죠. 같은 서양 문화권이고요. 미국의 문명이 잉태된 곳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퍽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유럽이에요. 그러면서 현대 미국과 다른 점이 있죠. 아파트가 아니라 중세의 성이 있고 왕자와 공주라고 하는 신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신비감을 미국과 현대 미국과 다른 신비감을 적절히 섞을 수 있는 시공간이 중세 유럽인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비슷한 이 신비감과 익숙함이 적절히 뒤섞인 시공간이 지금 한국이 되고 있어요. 한국은 지하철이 다니고 다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같은 현대 문명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공간이에요. 동시에 무당이 있고 호랑이가 있고 까치가 있고 유교적 예의 범절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없는 적당한 신비감을 가진 시공간, 이런 것들이 바로 겨울왕국의 노르웨이처럼 잘 한마디로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왜 하필 K-팝 아이돌을 사냥꾼으로 설정했을까요? 악을 물리친다는 설정은 히어로물에서 워낙 흔하고요. 선악의 개념을 배우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매우 직관적이면서도 유용한 콘텐츠예요. 우리는 성장기 때 어느 시점에서 선악의 기계적인 이분법을 우리는 훈육받아야 돼요. 그 훈육받은 결과를 신나는 콘텐츠로 다시 복습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 봐온 그 수많은 지구를 지키고 악당과 싸우는 주인공들이거든요. 번개맨처럼 지구가 아니라 골목을 지켜도 뭔가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K-팝 데몬 헌터스도 답습을 하고 있는 거죠. 작품 속 악마는 단순한 괴물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고 보십니까? 의미 없고요. 단순한 괴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서양적 괴물이에요. 선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따로 있고 이것은 물과 기름처럼 분류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제압하려고 하는 대립항이며 어둠의 세계의 주민이 있고 그 주민들을 통치하는 보스에 해당하는 악당이 있다? 이건 서양적인 이블 혹은 사탄이라고 하죠. 정작 우리나라의 무속과 정신세계는 선악의 필드를 이렇게 선명하게 나누지 않아요. 무당은 한을 풀어주지 선을 대변해 악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구판에 악령을 초대해서 악령이 된 이유를 듣고 이 영혼이 악령이 된 악귀가 된 원인을 제거해주고 구천을 떠돌던 이 원혼을 저승에 평화롭게 보내는 게 무당의 일이죠.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르죠. 자, 진우가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죄와 죄책감에 의해서 영혼이 귀마에 소유되고 이거 영어로 포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채 악령에 사역하는 사형마가 된다는 개념은 매우 서양적이죠. 한국 무속적이지가 전혀 않죠. 철저하게 서양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을 보면 신선하고 개성적인 한국이라는 소재를 사용한 서구적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바로 이 점이 세계적인 성공의 원인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족하거나 나쁘게 보일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국가의 문화가 세계적인 유행을 타는 과정에서 당연히 본질보다는 이 피상적인 소재가 먼저 소개되고 먼저 소비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그 다음에 본질까지 이해하려고 외국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순서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막 너무 가슴이 설렐 필요도 없고 너무 우리가 자학적으로 이거 그래봐야 서양 이야기잖아 라고 일부러 우리를 깎아내릴 필요도 없어요.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대와 전투 장면이 국뽕을 자극하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그야 간단하죠. 기깔나게 그리고 찍었으니까. 그런데요, 팬들이 우러러보는 세계적인 K-팝 아이돌이라고 하는 설정은 디즈니 프린세스와 마찬가지로 여자아이들 혹은 그냥 아이들의 허영심을 매우 자극하죠.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거꾸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K-팝 데몬 헌터스를 보면 내가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가정을 하고 이걸 보면 엄청난 허영심을 자극하거든요. 그런데 허영심이 나쁜 건가요? 저는 전통적인 디즈니 프린세스가 하는 역할이 아이들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주가 목숨 걸고 구해주기로 결심할 만큼 예쁘고 사랑스러운 게 그 자체로 나쁜 건가요? 허영심이 나쁘다는 건
배고픔이 나쁘다는 것과 비슷한 이상한 말이에요. 사람이 성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좋은 걸 가지고 싶어서 노력하게 하는 그 원초적 본능은 있어야 당연한 거고요. 당연히 타고나는 겁니다. 없으면 오히려 문제죠. 자기의 허영심을 절제하고 성찰하는 건요, 어른이 되어서 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성장과 발전에는 순서가 있다고 저는 믿는 편이에요. 허영심을 절제하고 성찰하는 건 어른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라면 그 허영심이 비록 자극되더라도 자기 안에 허영심을 발견하고 관찰하는 건 아이 때 해야 돼요. 그래서 디즈니 프린세스는 허영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건 교육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미국에 오랫동안 전통적인 성 역할을 해체하는 교육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반대하는 편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전통적인 성 역할론의 영향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청소년 어느 시기 혹은 어른이 돼서 의문을 제기하고 혹은 나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냥이라는 행위는 문화적 저항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문화적 저항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제 수능적이죠. 악을 사냥하는데 선과 악을 정하는 건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고 사회 체제잖아요. 교육은 필수적이죠. 그런데 교육은 내가 학교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어른들한테 혼나가면서 이러면 돼, 저러면 안 돼, 내가 놀고 싶어도 못 놀고, 친구를 때리면 못 써, 이렇게 선악의 개념을 억지로 배워야 되고, 교육은 억압적인 거예요. 교육은 그 자체로 억압이에요. 그럼 억압이기 때문에 나쁜 건가요? 교육과 훈육은 그 자체로 억압적이고 억압이고 체제 수능을 배우는 과정인데 그렇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억압이 있고 나쁜 억압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저항만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억압을 통해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어른이 되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역시 어른처럼 매우 적극적으로, 오히려 어른보다 더 적극적으로 체제에 순응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악당과 싸우는 영웅을 모방하고요, 좋아하려고 해요. 저항과 해체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필요하면 해야죠. 하지만 저항, 해체할 수 있어요. 필요한 저항과 해체는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전에서 먼저 쌓아야 부술 수 있어요. 기성세대의 역할은 쌓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도록 먼저 쌓아주는 게 기성세대의 역할입니다. 지금 PC에 기반한 교육은 쌓아주는 과정을 생략하고 애들을 부숴주면서 애들을 키우고 있어요. 저는 이러다 큰일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의 편이 되어 악과 싸운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장쾌한 어떤 싸움, 도전, 액션으로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매우 건전한 체제 수능이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만약에 K-POP 데몬 헌터스 한국에서 제작하고 한국인들이 만들었으면 속된 말로 절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K-POP 스타인 한국인이 세상을 구해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다, 그 완전 국뽕에 취해서 한다, 이상한 작품이 나왔을 거고요. 이걸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세계인들, 외국인들이 보기에 우리가 민망하지 않게 좀 적당히 수위 조절해야지 라고 어느 쪽 국뽕에 젖어서 했든 그 반대 포지션에 했든 우리가 했으면 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외국인이 해버리니까 오히려 깔끔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K-POP 데몬 헌터스는 너무나 깔끔하게 만들어진 전통적인 디즈니 뮤지컬 애니메이션. 디즈니가 수십 년 세월 동안 수립한 공식을 그대로 뼈대로 삼아가지고 오직 배경 소재, 새로운 음악 장르와 같은 신선한 살을 입힌 것이 성공했어요. 뼈대는 디즈니가 수립한 디즈니 공식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입힌 살은 한국적인 새로운 소재라는 거죠. K-POP 포함해서. 저도 K-POP 데몬 헌터스가 재밌어서 2번이나 봤는데 정말 노래의 가지수, 러닝타임, 노래가 나오는 순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뭐하는 사람, Who am I song 다음에 What I want song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나는 무엇을 욕망해. 이거 디즈니가 수립한 공식이에요. K-POP 데몬 헌터스 그대로 합니다. How It's Done 다음에 골든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그 디즈니 음악에서는 주제가가 되는 노래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후반부에 가서 그 리프레자라고 하는데 그 골든이 한 번 더 반복되잖아요.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 그대로 했어요. 런닝 타임마저 모범적인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힌 살이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뮤지컬 장르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으면서도 보기 좀 불편했던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뮤지컬 장르는 직접 뮤지컬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봐도 그렇고 직접 뮤지컬 무대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봐도 그렇고 뭔가 유쾌하지 않은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뮤지컬 음악이 수십 년 동안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것을 K-POP으로 하니까 K-POP이 가장 컨템퍼러리한 동시대적인 음악이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러한 본질을 지킬 건 지키고
새로운 변화를 줄 건 주고 이 뼈와 살의 적절한 조합, 이게 또 세계적인 성공의 이유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는 이게 케이팝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마이너 장르고, 우리는 이 영화를 제작한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이너한 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종과 성별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지,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이런 압력이 없죠. 디즈니는 최근에 10년 가까이 이 PC에 매몰된 캐릭터 배치로 꾸준히 망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전까지 디즈니가 잘했거든요. 잘생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프린세스로 묶어서 잘했거든요. 이걸 우리가 그대로 한 거예요. 우린 다 동아시아인 한국인이니까 루미와 진우가 대놓고 예뻐도 되는 거예요. PC에 매몰될 필요가 없는 세계관에서 대놓고 훌륭한 외모의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나와서 꽁냥거리다가 갈등하다가 남자 주인공이 프린세스인 여자 주인공을 구하면서 희생하면서 이 영화가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아, 디즈니 그대로죠. 디즈니에서 가져올 걸 다 가져오고, 디즈니가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했어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플러스 가장 동시대적인 케이팝이라고 하는 음악 장르, 이런 것들이 만나서 세계적인 성공을 이뤘다고 봐야 되겠죠. 해방날 조선인들이 그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야 당연히 미디어 통신의 한계 때문이죠. 지금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라디오는 당시에 보급이 됐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디오를 들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조선 총독부가 혼란을 우려해서 발표를 지연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일본 천황의 당시 항복 선언은 일본인들조차도 자세히 들어야 진위를 알 수 있는 애매한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일본인들은 그 전까지 너무나 천황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천황의 목소리는 인간이 들을 수 없다, 만약에 듣는다면 곧바로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황의 목소리는 그냥 목소리가 아니라 오금이라고 이제 높여 불렀는데, 그 오금을 들었을 때 이게 사실이 맞는가라고 일본인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바로 알기는 당연히 더 힘들었겠죠. 1945년 8월 15일 당일 조선의 거리와 마을 분위기는 어땠나요? 동네마다 달랐습니다. 영화 속처럼 거리마다, 모든 거리마다 태극기와 환호의 물결이 흘러 넘치지는 않았어요. 동네마다 달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지금 제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저희 친할머니의 기억에 의하면 가까운 읍내와 장터에 흰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환호를 하면서 아리랑을 불렀다고 하는데, 그게 그 전까지 봤던 모든 풍경 중에 가장 장관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충청도에서 나고 자라서 경기도 서남부로 시집을 와서 평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함흥 지역에 살던 노인들의 기억은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전혀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고 을씨년스러웠다고 해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경제를 봐야 돼요. 일제 시스템에 피해를 입었는가, 수혜를 입었는가로 대략적 추정이 가능합니다. 일제는 조선 말기에 농업 양극화를 더욱 극단적으로 왜곡해서 극심한 양극화를 일부러 유도했어요. 일제는 본토 일본인들에게 쌀밥을 먹이기 위해서 조선의 쌀을 수탈했는데요. 대부분의 조선인은 따라서 일제의 피해자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남한 지역 기준으로 해방 직후에 대략 80% 정도의 국민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85%가 소작농이었어요. 이것은 60% 이상, 70% 이하 인구가 착취받던 소작농으로서 그야말로 경제체제를 떠받치지만 그 수혜는 하나도 받지 못하는 철저한 피해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함흥 지역은 조선시대 내내 정치적으로 차별받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조선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원래부터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니까 무역항이 생기고 공장이 생기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이 개선됐단 말이에요. 이토록 일제강점기가 어떤 의미였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만 대부분의 인구는 일제체제의 피해자였고 조선 왕조를 일제보다 더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태극기와 아리랑의 물결이 이렇게 일렁이는 그러한 감격적인 풍경은 전국적으로 절대적이지는 않아도 전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해방 직전 조선에는 일본인이 얼마나 있었고 주로 어떤 일을 했나요? 민관, 군, 경에 다 있었죠. 사업체 대표, 관료, 그 다음에 군대의 지휘관, 역시 경찰의 지휘관. 식민지 조선 사회의 상류층을 당연히 구성했습니다.
문제는 조선뿐 아니라 만주에 진출한 일본인들을 본토 일본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굉장히 배타적인 세계예요. 관념이 그렇습니다. 제국주의 일본 본토를 당시 일본인들은 내지, 안의 땅이라고 불렀어요. 이 내지 일본인들은 외국의 식민지에 진출한 일본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일제의 군비 확장, 그리고 전쟁, 주로 태평양 전쟁이죠. 이런 것들은 일본인들에게 막대한 희생을 강요했어요. 제가 딱 설명을 드릴게요. 제 책에 쓴 표현 그대로 가져와 보면 우리 양봉업자들이 꿀벌에 꿀을 뺏지 않습니까? 그 꿀을 우리가 먹죠. 대신 벌들한테 설탕물을 줘요. 그 일본인들이 꿀벌이라면 일제가 일본인들에게 제공한 것이 조선에서 수탈한 쌀, 그게 바로 그들의 설탕물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일본인들은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는데 식민지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사실은 본토에서는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삶의 기반이 있고 충분히 먹고 살만하면 뭐하러 외국에 나갑니까?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라도 한번 돼보고자, 뭐라도 해보고자 조선에도 오고 만주에도 갔던 거거든요. 이들이 제국주의 체제 안에서 소위 그 사회 상류층을 구성하면서 꿀을 빠니까 내지 일본인들은 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식민지에 진출해서 잘 사는 일본인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는데 굉장히 무지한 어리석은 행복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했냐면 조선과 만주에서 자기들끼리 몰려 살면서 현지인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증오하는지조차 몰랐어요. 조선에 살던 일본인 대부분은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어요. 조선에 살던 일본인들 자녀들, 그 다음에 만주의 일본인 자녀들이 학창 시절에 한번 수학여행 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숭고한 천황폐하가 계시는 일본 내지에 수학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수학여행을 갔더니 충격적인 장면을 그들은 봤던 거죠. 자, 일본 본토에서는 다 일본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막노동하는 사람들, 이거 일본이니까 합법적으로 쓸게요. 노가다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인력거 끄는 인력거꾼들, 이것도 일본인들이에요. 그래서 수학여행은 학생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존엄한 일본인이 저렇게 천한 일을 하다니 믿을 수 없다라고 충격을 받아요. 이 정도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엉뚱한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조선과 만주에 살았던 일본인들이에요. 해방 후 일본인들은 어떻게 조선을 떠났고 잔류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일본은 태평양에서는 미국에 졌죠. 대륙에서는 소련군에 패배한 상황이었어요. 당시 2차 대전 때까지는 미국과 소련이 또 연합군이었고요. 미군은 조선의 남쪽에서 상륙을 하고 소련군은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비교적 신사적이라고 판단한 미군의 포로가 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소련군의 손에 떨어진 일본인 대부분은 시베리아를 비롯한 소련 땅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해야 됐는데요. 특히 북한 지역에 살던 일본인들이 아주 비극적인 일을 당합니다. 이게 비극적 희극이고요. 우리 입장에선 좀 웃픈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쨌든 우리가 전쟁에서 졌고 일본인들 입장에서 항복을 할 거지만 어쨌든 그들의 인식 속에서 아직 소련군은 적군이잖아요. 적에게 우리의 물자와 생산 시설을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이북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시설을 운영하던 일본인들은 공장을 다 망가뜨립니다. 부숴요. 원래 적에게 넘어갈 수 있는 물자는 부숴서 넘기잖아요. 전쟁의 상식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그대로 소련군의 포로가 됩니다. 소련군의 명령을 받아요. 너희들이 해체한 공장 다시 세워. 다시 세웁니다. 그 공장 돌려봐. 다시 돌립니다. 공장 돌아가는 거 확인하죠? 그러면 소련군이 또 명령합니다. 공장 나사 하나까지 그대로 다 뜯어. 그리고 그 공장을 해체한 벽돌 하나, 나사 하나까지 모두 그 공장을 지었다 해체하고를 반복한 일본인들이 지고 시베리아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소련 땅에서 이 공장을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제 노동을 하게 돼요. 길면 10년까지. 대박이죠. 반면에 미군은 소련군보다 훨씬 인간적이었어요. 몸만 가지고 떠나라. 정해진 현금 이상은 우리가 허용하지 않겠다. 그것만 가지고 너네 일본으로 돌아가. 이렇게 일제의 식민지에서 상류층을 구성하면서 살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 일본인들을 일본에서는 히키 아게샤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이들은 아무런 기반 없는 하층민으로서 식민지에 진출했다가 상류층이 됐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가서 모든 기반을 잃은 채로 본토에서 역시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손도 거의 예외 없이 하층민으로 머물러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조선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일본인들의 후손 대부분은
지금도 역시 본토에서 하층민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코가 마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 엔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설린상고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히키 아게샤죠. 그런데 이분은 음악적 재능이 있기 때문에 성공했어요. 여러분, 엔카가 트로트의 원조일까요? 트로트가 엔카의 원조일까요? 무의미합니다. 코가 마사오가 성장기 내내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음악 장르가 우리나라 경기 민요예요. 당연히 우리나라 트로트 장르에도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게 경기 민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카와 트로트는 처음부터 원래부터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엔카가 먼저일까 트로트가 먼저일까? 웃긴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음악평론가들은 아무래도 엔카를 원조라고 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일본의 저명한 음악평론가들은 트로트가 엔카의 원조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편이에요.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코가 마사오가 설린상고 출신이고 경기 민요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성공한 히키 아게샤도 있죠. 하지만 극소수고 대부분은 하층민으로 전락을 했고요. 조선에 살던 일본 여성들의 경우는 부모나 남편을 잃고 나서는 본토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한국에 남아서 그제서야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 남편을 만나서 평생 사는 경우도 있었고요. 혹은 한국인 남편에게 거꾸로 쪽발이라고 버림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한국에 남아서 살게 된 일본인 여성, 이들의 공동체는 아직도 부산 지역에 소수 남아있어요. 지금 이분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돌아가실 거예요. 평균 연령이 100살입니다. 일본의 작곡가 코가 마사오가 경기 민요를 듣고 자란 걸 일본에서는 인정하고 있나요? 인정하고 있어요.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트로트가 엔카의 원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엔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양에서 들어온 네 박자 폭스트롯 박자 있잖아요. 그 일본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거 어차피 서양에서 온 거잖아요. 비록 트로트가 그 네 박자 폭스트롯을 엔카를 통해서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엔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서양에서 만든 거지. 통로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그 서양에서 온 폭스트롯 말고 그 엔카와 트로트가 공유하는 그 감수성, 이 어디서 왔냐? 그 경기 민요거든요. 그래서 일본 평론가들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는 편이고, 사실은 옛날에 90년대까지는 일본 쪽에서도 잘 인정을 안 했어요. 그때는 일본 음악이 한국 음악보다 훨씬 세계적으로나 수준으로나 우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케이팝의 판판이 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고 나니까, 밀리고 나니까 또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참 이게 치사해요. 나라가 잘 나가면, 그 나라 문화가 잘 나가면 그 문화의 뿌리가 되는 그 과거의 근원까지도 덩달아 인정받아요. 일본인들이 남긴 재산과 건물은 해방 후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이걸 적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적산가옥, 적산공장. 적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 산물, 적의 재산이란 뜻이에요. 적은 당연히 일본이죠. 적산은 산업 기반이 없던 해방 직후 한국에서 적산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될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었어요. 대표적인 적산은 뭐 여러 가지 있죠. 동네마다 있었던 정미소, 기계를 통해서 쌀을 탈곡하고 정미하는 거죠. 사람이 손을 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 건물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적산은 아마 이거일 거예요. 각지에 아직도 시골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초등학교들. 이것은, 이 학교들은 우리가 요긴하게 썼죠.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정말 중요한 적산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산은 바로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장서예요. 일제는 사실은 일제의 총 본산을 조선과 한국이죠. 한반도와 일본 열도와 대륙 만주의 한중간에 있는 한반도 안에 일제의 본진을 옮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천황이 머무는 곳을 어소라고 하거든요. 고소. 천황의 어소와 수도, 제국의 최고 대학교를 한반도로 다 옮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자리, 그 자리가 정확하게 천황이 머무를 궁전터로 일제가 점찍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경성대학교를, 도쿄대학교를 대체하는 제국 최고의 대학교로 만들려고 했어요. 이곳에 엄청난 장서를 사실은 옮겨뒀습니다. 자,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지금은 웹, 챗GPT 이런 게 있지만, 그때는 정말 소프트 파워라는 게 정말 종이책에 다 있었던 시대잖아요. 이 엄청난 장서를 남겨두고 일제가 패망한 거예요. 이 장서가 해방 후에 한국 경제 산업 발전에 매우 요긴하게 쓰인 진정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이거 창피할 거 없어요? 전리품이 됐든 노예품이 됐든 잘 썼는데 이거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 선조들이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해방 직후 친일파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고 이후 어떤 길을 걸었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반민특위. 반민특위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는, 이것이 이제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빨리 몰락을 하게 되죠. 우리가 과거사 청산이 깔끔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은 폐지 죽고 친일파 후손은 떵떵거리며 산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매우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집안을 일으키지 못한 독립운동가 집안이 있긴 해요. 응징되지 않고 잘 사는 친일파 후손 집안이 재수없게도 퍽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잘 정리가 되지 못한 것이지 정의와 불의가 거꾸로 뒤집어진 건 아니에요. 대체로 정의롭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체로 정의로웠지 완벽하게 정의롭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반민특위의 경우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이 그냥 흐지부지 그냥 딱 탄압을 해서 없애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해요. 이 사람은 반민족 행위자다. 아니다. 이 사람은 사면받을 정도의 정상 참작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대통령 탄핵이냐 복권이냐를 결정하는 헌재의 역할을 이때 반민특위가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반민특위가 계속 열리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순간에 국가의 최고 권력 집단은 뭐예요? 반민특위예요.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이 확고한 독재자가 되기 위해서 반민특위를 탄압해서 그냥 흐트러뜨려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갓 해방된 민족 국가가 됐는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재판에서 판단하고 이 사람들을 응징하는 기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면 그 국가의 도덕적 정치적 권위를 누가 다 가집니까? 그 대통령이 아니라 초대 대통령이 아니라 반민특위가 갖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승만은 절대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이거 욕 먹어야 됩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분명한 공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공을 인정해요. 그리고 저는 진보 진영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 진보 진영이 너무나 철저하게 심하게 그분을 악마화한 나머지 우리나라 정치판이 안 좋게 된 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반민특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잘못한 거 맞아요. 이승만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하면 정의와 불의가 거꾸로 뒤집어질 정도였던 건 아니어서 초대 국방부 장관은 이범석인데 이분 청산리 대첩에 참전한 민족주의자고요. 무장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자마자 과거사 청산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땅을 치고 원통회하는 진보 진영 분들이 내놓는 증거가 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초대 1대부터 5대 교장까지가 다 일본군, 만주군 이런 일제 장교 출신이다. 맞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세련된 현대군을 운용하는 법을 배운 건 만주군, 일본군 출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세팅해 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막노동, 세팅하는 그 일을 시킨 겁니다. 1대부터 5대까지. 그리고 이제 틀이 잡혔다라고 판단되자마자 6대부터는 싹 다 독립운동가 출신이 교장을 맡아요. 쓰고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만주군 출신 장교들의 운명을 바꾼 것이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사실 만주군 출신 장교들, 일제 군인 출신들은 북한에서든 남한에서든 운명이 좋지 못했어요. 운명이 좋지 못했는데 자, 한국전쟁이 벌어지니까 6.25 전쟁에서 남측도 북측도 서로 이기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총력전으로 갖고 와서 하는데 당연히 인적 자원이 중요하죠. 이때 제대로 싸울 줄 아는 현대군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만주군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남측이나 북측이나 만주군 출신 장교들을 부활시켜서 적극적으로 전쟁 일선에서 사용했다는 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만주군 출신들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남한에서는 천대를 받다가 6.25 전쟁에서 부활을 하면서 나름 복권이 되거든요. 자, 그럼 어느 쪽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만주군 출신 장교들을 최일선에서 아낌없이 쓰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다 숙청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는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웠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의미로는 거래 차원에서는 배신이죠. 독립운동가들 대신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이유는 뭡니까? 거기엔 당연히 살아남는다면 정치적으로 복권된다는 암묵적인 거래가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6.25 전쟁에서 뼈와 살을 갈아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가까스로 살아남은 만주군 장교들을 복권시켜준 남한 체제가 더 도덕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정직하고 깔끔한 거래를 한 체제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주군 출신 장교들이 그토록 국군에 많았던 것은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6.25 전쟁에서 받았던 부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인의 탄생 그리고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라는 이런 책들을 쓰면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애국자인 줄은 몰랐는데 지금도 제가 애국자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애국은 이런 거예요. 결국 한국인은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많은 성취를 이뤘지만 또 매우 불안하기도 합니다. 인구 절벽, 부동산, 경제난, 자영업, 자영업자들의 몰락, 그리고 중국이 드러내고 있는 그 강대한 그 비열한 욕망과 또한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우경화라든지 미국의 고립주의, 우리가 여기까지 어찌어찌 왔지만 우리가 누리는 것들의 기반이 사실은 고체가 아니라 액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선진국으로서의 삶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데 성공은 했다만 이제는 다시는 선진국에서 탈락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 번은 위기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됐든 뭐 IMF와 같은 위기가 됐든 그 두 가지 이상의 위기가 합쳐진 것일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별 간에, 세대 간에, 좌우 간에, 지역 간에 누구에게 투표를 했든지 간에 지금보다는 증오가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 한국인의 탄생,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를 쓴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